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11월입니다. 네. 네. 올해 우리 시장 한번 돌이켜 보면은 이제 상반기까지는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가 한 8월, 9월, 10월 이 정도 안 좋았고 최근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연초 수준까지 빠졌다가 약간 회복하고 있는데 지금 남은 2달 동안에 우리 이사님 어떻습니까? 좀 좋게 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뭐 박스권으로 보시는지? 지금 박스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연말까지는? 네, 연말까지는. 근데 일단 바닥은 나온 것 같고요. 예, 이미 10월까지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예. 저점은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V자 반등 하려면 뭔가 새로운 주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예. 그게 한국을 지탱하던 그 2차 전지가 어쨌든 지금 추세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11월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제 한 번은 반등 나올 텐데 12월이 항상 아시겠지만 코스닥이 좋았던 경우가 거의 없어가지고 양도수 회피 물량 네, 고물량이 좀 있어요 보통. 있죠. 그래서 예. 12월에 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한 달만 놓고 보면 이번 달은 예. 저 개인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예, 이번 주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한 이슈들 한번 점검을 하고 시작하시죠. 네, 뭐 이번 주는 주 초반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뭐 아시겠지만 2,300을 한번 깨면서 예. 주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중 이제 올 연초 수준으로 거의 돌아가 버렸어요. 2200대였으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주 후반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FOMC가 열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환호를 했죠, 사실은. 목요일 날이 제일 많이 네. 환호했죠. 그래서 뭐 코스닥이 무려 하루에 5% 가까이 폭등하면서 증시가 분위기는 어쨌든 이제 주 후반에 FOMC를 계기로 반전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이번 주의 반등의 원인은 뭐 뭐래도 금리예요. 국채금리. 네, 국채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면서 시장이 살아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이제 지표들은 좀 혼조세를 일부 보인 게 있는 게 제조업 지표는 그렇게 안 좋았어요. 중국도 좀 제조업은 안 좋았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도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 수출은 또 잘 나왔어요. 예. 한국 이슈. 그래서 약간의 그 제조업 지표들은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국제유가는 이런 좀 그 전쟁 분위기에도 어쨌든 80달러 초반까지 한번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유가는 많이 안정감을 일단 찾고 있는 것도 이번 주에 좀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증시 자체적으로는 일단은 출발은 안 좋았지만 이제 그 주 후반을 계기로 해서 좀 올라가는 흐름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그래도 이번 주는 조금 안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최대 변수는 역시 11월 FOMC였는데 금리는 예상대로 동결했고 이제 파월 의장 발언이 이제 큰 변수로 봤는데 뭐 시장이 결과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파월 의장 발언 뭐 요지랄까 취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지금 이제 이번에 그 파월 연준의장이 2% 물가 갈 때까지는 아직 좀 시간 남아 있다.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 금리 인하는 아직은 좀 생각하지 마라. 뭐 그걸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죠. 예상을 했는데 달라진 건 2022년부터 이제 가열차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작년에. 예. 근데 그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대요.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수준이 높다고 느끼는 듯한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예. 아,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 발언을 듣자마자 아, 금리 인상 거의 끝나가나?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때립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우리는 이미 멀리 왔고 종착지가 다가오고 있다. 예. 이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예. 아예 이제 확인 사살까지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갑자기 환호를 하기 시작해서 나스닥이 급등하기 시작을 했고 채권 10년물 금리가 급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발언에 의하면 아, 연준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이미 준비하고 있구나. 네. 이런 이제 느낌을 좀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주는 그런 멘트가 나왔고 또 점도표도 얘기를 했는데 9월 달에 이제 점도표가 올라갔지만 12월 점도표는 자기도 모르겠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시장은 이제 금리 인상은 진짜 끝나가나 보다. 그걸 좀 믿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FOMC 끝나고 나서도 올랐지만 그 다음 날까지 랠리가 더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매를 좀 예상하셨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확실히 이번에 비둘기를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국채 금리가 올라오면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한 효과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시장에는 좀 좋게 네. 반영이 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12월 FOMC인데 말씀대로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12월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동결할 가능성이 더 있다. 원래는 12월에는 한 번 정도 할 수도 있다 봤는데 현재 동결 전망이 더 높아진 거 아닙니까? 원래 말씀하신 대로 점도표로 의하면 한 번 더 올리는 게 그게 맞아요. 예. 점도표는 지금 더 높거든요. 9월 점도표 예, 말씀이죠. 예, 9월 점도표를 보면 아 금리 인사 한 번 더 하는구나. 그래야 이게 점도표랑 딱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9월하고 달라진 건 점도표 물어봤을 때 점도표라는 건 항상 변한다.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달라지는 거니까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라. 이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12월 점도표가 바뀔 수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멘트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9월에 우리가 놀란 거는 점도표가 갑자기 너무 올라가 버렸잖아요. 예. 이제 그걸 놀랬던 건데 이번에는 그 올라갔던 점도표가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 이런 이제 발언들이 나오고 나서 미국의 금리 동결 확률이 원래 12월 달에 금리 동결 확률이 68%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77%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는 일단 이제 기준금리는 12월에 동결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사실 이번에 금리 동결하면 기준금리는 내년에 올릴 일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긴축이 종료되는 거죠. 종료됐다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예. 그런데 중국의 10월 제조 PMI가 49.5로 말하면 50 이하로 이제 위축 국면으로 들어온 거, 이거는 우리 증시에 좀 부담 요소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두 가지 면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게만 볼 건 아닌 거예요. 예. 일단 물론 당연히 수치로만 보면 안 좋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중국 경기가 우리 예상보다도 진짜 느리구나. 이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에 그렇다면 별로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물론 연휴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지난 이제 9월 말에 국경절이 있었잖아요. 10월 초. 예. 그러다 보니까 9월에 제조업체들이 좀 당겨서 주문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10월은 좀 공백 상태가 된 거죠, 약간. 그렇죠. 예. 그래서 미리 좀 주문했던 게 좀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제외하면 엄청 나빴다고 보긴 좀 어렵겠지만. 그럼 약간의 역기저 효과가 예. 생긴 셈이네. 근데 그걸 감안해도 50 이하는 좀 실망스럽다. 예. 이건 좀 평가가 많고 생산 지수라든가 신규 주문 지수 다 지금 안 좋게 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민간의 지금 소비 여력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중국의 지금 수요가 확실히 좀 좋지 않다는 거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조건 나쁘게만 안 보는 이유는 일단 지금 중국이 이번 4분기하고 내년에 각각 5천억 위안씩 예. 경기 부양 이미 국채 발행했잖아요. 예, 그 부분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보면 더 해야 된다. 부양책을 더 해야 되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 중국이 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 같은 부양책을 추가 부양책이 예, 나올 수 있다. 예, 나올 예. 가능성은 높고 그리고 계속 중국은 그동안 부양책을 꾸준히 써왔거든요. 근데도 효과가 좀 잘 안 나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부양 의지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해드리면 중국 부양은 좀 이어지는 가운데 다만 우리가 생각한 속도가 10이라면 중국의 회복 속도는 6하고 5 정도밖에 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느리다. 그러니까 예. 회복은 하는데 네. 좀 굉장히 좀 느린 것 같다. 뭐 우리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이제 증가세로 돌아섰고 또 9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니까 생산, 소비, 투자 이른바 트리플 모두가 이제 증가세로 나타났는데 펀더멘탈 개선 효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 제대로 반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결국은 이게 언젠가는 또 플러스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출 증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코스피가 따라다녀요. 같이 가요. 방향성. 그러니까 뭐 몇 달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수출이 감소했다가 이 감소폭이 줄면서 올라가면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다른다라고 의미가 다른 게 이제는 아예 플러스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의미가 있고 보통 이렇게 한 번 돌리면 또 추세적으로 오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월 수출부터 시작을 해서 4분기하고 내년까지는 아마 좀 더 플러스가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보면 확실히 반도체 수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13.6% 감소했거든요. 이번에 3.1%까지 감소세가, 예, 감소세가 확실히 줄어들었고 완화됐다. 예. 예.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무려 15.5%나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IT 쪽도 완연히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뭐 석유화학이라든가 흔히 경기 민감형 그런 산업들이요. 예. 확실히 좀 돌아서고 있는 게 이번 수출 데이터에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동안 부진했던 제조업 경기가 진짜 살아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자동차하고 2차 전지가 조금 노이즈가 좀 있어요. 뭐냐면 자동차는 여전히 좋거든요. 19.8% 성장인데 예. 이거는 높잖아요. 근데 문제는 6월 달이 58.3이었어요. 아,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증가세가 네, 완화되는 거죠. 꺾이고 예.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건 사실 아니거든요. 예. 그다음 우리나라 수출의 주요한 축 중으로 하나 자리 잡은 게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마이너스 14.5%나 감소를 해버렸어요. 작년 수출이. 동기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출이 확 줄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2차 전지 주가 빠진 이유가 명확하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어쨌든 좀 살아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2차 전지가.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향후 전망은 어떤가요? 향후 전망은 일단 내년은 좀 돼야 되지 않냐. 아. 네, 현재까지는 좀 계속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예. 이게 못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근데 리튬이 오르면 분위기 또 바뀝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수출 쪽에서는 조금 자동차하고 2차 전지가 좀 꺾이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건 이제 부진했던 섹터가 예. 살아나니까 반도체부터. 예.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유럽이 안 좋아요. 아, 유럽이 지금 수출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럽 가는 게 10.7%나 감소했습니다. 유럽 경기 자체가 좀 안 좋죠. 좋아요. 예, 유럽은 이번 3분기 역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유럽하고 이런 아까 자동차나 2차 전지까지만 좀 뒷받침을 해주면 굉장히 좋은데 예. 그게 조금 이제 점수를 좀 깎는. 중국 수출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중국은 아직 역성장이긴 한데 원래 이게 7월에 마이너스 24.9였어요. 근데 네. 많이 좋아졌어요. 마이너스 9.5까지. 네. 중국은 방향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최근 한 두세 달 동안 엄청나게 많은 규모로 이제 우리 주식을 팔고 있었는데 목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매수로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는 것은 외국인이 언제든지 우리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건데 아직은 회복을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매수세가 언제 정도 되면은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것인지 이게 궁금한데 이사님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매도의 클라이막스는 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그동안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네, 미국 예. 금리 때문에 그래서 결국 외국인 투자들도 사실 10월 한 달간 3조 원나 팔았거든요. 예. 이렇게 많이 판 적이 올해는 없었는데 그 이유가 10월에 예상보다 미국 국채금리, 장기금리가 너무 올라 버렸잖아요. 그걸 의식을 해서 팔았던 건데 10월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둔다면 매수가 뭐 강하게 들어오지는 아직은 않는다 하더라도 매도의 좀 정점은 좀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이번에 FMC를 아마 외국인들이 좀 기다렸던 거 아닌가. 연준이 무슨 얘기는 하는지 한번 보고 대응하자. 뭐 그래도 늦지 않으니까. 근데 연준에서 신호를 주고 바로 다음 날 외국인이 어쨌든 바꿔버렸거든요. 포지션을. 그래서 확실히 일단은 매도 기조 자체는 좀 완화될 가능성은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외국인들 입장은 그거죠. 뭐 그건 알겠는데 근데 금리가 그렇다고 뭐 3%로 내려갈 건 당장 아니고 또 지금 유럽 경기도 좀 여전히 안 좋은 상태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 이익 추정치가 한참 올랐었는데 좀 꺾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좀 펀더멘털 좀 봐야 되니까 적극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상황 좀 지켜보자. 예. 이런 의견인 것 같고 그리고 전기전자를 목요일날 많이 산 건 좋은데 골고루 사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날도 산 걸 보면요. 그냥 거의 전기전자 예. 업종이 다 집중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산 날이었죠. 목요일 네, 많이 같은 샀는데도 경우가. 확산을 안 했어요. 딱 특정 종목 네. 업종에 그러니까 집중이 반도체 되네요. 거의 찍어 사버린 거죠.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몇 개 정도. 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일단 그래 뭐 분위기는 좀 바뀐 것 같은데 조금 더 급할 거 없으니까 기다리겠다라는 예.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또 상승한 업종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매수한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한 업종 가운데 이런 좋은 흐름이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분야 어떤 쪽입니까? 근데 이번 주에 많이 오른 이제 섹터가 대부분 반도체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반도체주들도 특히 이제 대표주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약간 금리가 꺾였기 때문에 예. 반도체 대표주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 더 상승이 다음 주도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엔터주가 정말 오랜만에 올랐거든요. 그동안 이제 노이즈가 많았잖아요. 엔터주가. 마약 같은 예. 게 있었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슈가 조금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는 좀 잠잠해지면서 급반등이 나왔는데, 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실적도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엔터주도 물론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그 좀 좋았다가 약간 좀 그 실망했던 쪽 중에 하나가 폴더블 폰이잖아요. 예. 이쪽이 이제 이번 주에 그래도 좀 상승률 상위권에 조금 들어왔는데, 어쨌든 여기도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게, 중국에서 폴더블 폰이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점유율도 좀 올라가고 있고, 예. 중국도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애플 아이폰이 중국에서 예전만치 못하고 화웨이로 많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스마트폰, 예. 그리고 애플은 또 폴더블 폰이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땐 되게 다변화돼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폰 선호 현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부품 회사들이 또 중국에도 납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봤을 땐 폴더블 폰도 한번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정시 호재 중에서 제일 큰 게 역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 이야기인데, 지금 낙폭 과대주가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낙폭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다 담을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전망을 감안할 때 낙폭 과대주 가운데 지금은 담을 만하다 이렇게 보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최근 한 3개월 가장 많이 빠진 것 네. 중에서 좀 찾아봤더니, 일단 첫 번째는 현대오토에버. 예. 이거 꼭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네. 낙폭이 큰데, 이 기업이 사실 이번에 실적이 좀 예상이 안 좋았지만, 이 예상 아시겠지만 현대차에 예. 그 차량용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네, 관련주죠, 일종. 관련주죠. 예. 그래서 이쪽도 물론 자동차에 연동되다 보니까 좀 안 좋았지만, 현대차가 그리는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예.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한 25% 가까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25%라는 게 언제에 비교해가지고? 그 3개월 전 대비해서. 아, 예. 예. 그래서 주가가 충분히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한양인 같은 경우도 네. 아시지만 이번에 좀 약간 기대 이하의 좀 임상 결과가 예. 근데 실패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 아마 초로 알고 있는데, 이제 나머지 데이터가 또 공개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끝난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세 번째가 CS 베어링. 예. 풍력주 아시죠? 네. 여기 대표회사인데, 여기가 뭐 아시겠지만 금리 때문에 요새 막 풍력 프로젝트 다 취소되고 막 이래가지고 안 좋았는데, 분명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조정 구간은 또 좋은 또 예,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회사도 한 20% 이상 한 빠졌습니다. 17% 정도 빠졌어요. 17%. 예. 예. 3개월 사이에. 예.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한 15% 가까이 빠졌거든요. 네. 여기 근데 중동 수혜주인데 이번에 실적이 좀 실망스러웠어요, 되게. 아마 4분기까지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지만, 내년을 본다면 중동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갔다 왔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사우디나 중동은 전쟁만 별개로 계속 투자하려고 해요. 예. 지금 돈도 많이 쌓여 있죠. 네, 예. 근데 이거를 활용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건설사들 할 일이 많지 않을까. 근데 유독 이번에 이 기업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예.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LS가 한 11%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LS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풍력도 있고 해상풍력 케이블 2차 전지도 있고, 되게 또 LS M&M이라는 자회사가 광물 사업도 하고 있고, 되게 포트폴리오가 좋은 편인데 네. 주가가 많이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이 지주사죠. 예, 그래서 이 기업도 나빠 보이진 않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이거 하실 수 있는 게 카카오. 제가 아시겠지만 카카오 항상 안 좋게 말씀을 좀 드려서 좀 죄송한데,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많이 빠졌잖아요. 지나치게 많이 빠졌죠. 예, 근데 더 나쁠 게 있을까? 이제 이미 이제 맞을 건 다 맞은 것 같고, 욕이란 욕은 다 먹었잖아요. 임원진도 그렇고,
근데 지금 아직도 결론이 나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정도 시총이면 네. 여기서 물론 더 나쁜 뉴스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거든요. 이 회사는 우리 전 국민이 쓰는 기업이에요. 예. 카카오가 없어지진 않아요. 카카오톡은. 네. 그 플랫폼 가치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리 안 좋게 본다 하더라도. 예. 이게 도망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너무 지금 이 주가에서는 이제 아무도 이걸 안 보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저는 경영진이 만약에 쇄신 한다면 예. 뭐 그러면 오히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뭐 준법 감시기구 이런 거 설치한다는 네. 이야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혁신이 되겠죠. 예. 이대로 망가질 기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뭔가 네. 변화는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 카카오도 이제는 뭐 주가 측면에서 너무 그냥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자. 연미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시간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메리츠 증권의 이진우 연구원님이 이제 내년도 전망 자료인데 제목이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소음을 차단하라. 예. 약간 이제 그거죠. 그래서 내년은 소음이 뭐냐면 금리, 전쟁, 정치. 요 세 개가 소음인데 요거 차단하고 본질에 집중하자. 네. 요게 이제 핵심적인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 고금리, 고물가, 전쟁, 정치 변수가 가중되고 있지만 핵심은 어쨌든 이게 뭐 파괴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지만 여전히 그 시장을 좀 봤을 때는 이게 뭐 너무 막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만 아니라면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그 부채 문제는 이걸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부채라는 건 내가 빌려서 갚아야 되잖아요. 예. 만기에 잘 갚는 게 좀 중요하다. 롤오버라 그러죠. 네. 만기 연장. 이게 좀 잘 되는지 좀 지켜보자는 그런 좀 의견이 일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투자하기가 지금 어려운 게 우리가 지난 20년간 저물가 시대에 살았거든요. 바뀌어 버렸어요. 갑자기 예. 환경에서 고물가인데 저성장입니다. 또 성장이 많이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 자체가 좀 바뀌어서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는 이제 레벨보다는 적응의 문제, 우리가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안정화될지. 그러니까 5% 금리가 1%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5% 더 넘지 않고 좀 안정화되는지 요거를 좀 한번 좀 주목해보자는 그래서 그 완화 신호가 뭐가 될지 한번 좀 지켜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고 또 전쟁과 분전은 확전 시나리오만 경계하자. 확전이 아니라면 뭐 너무 염려할 필요 없는데 이게 만약에 확전이 되면 좀 그러니까 여기서도 적혀 있어요. 이란인과 이스라엘 충돌하면 예. 그건 좀 경계를 해야 된다. 그걸 좀 적어주셨고 정치와 선거는 내년 3, 4월이 변곡점입니다. 내년 11월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데 오히려 3월 달이 더 중요한 게요. 3월 5일 날 네. 슈퍼 화요일 날 트럼프 출마 여부가 결론이 난대요. 그러니까 아마 출마할 텐데 예. 그때가 좀 아마 그 변곡점이 한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4월 달에 네. 그 총선이 총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 3, 4월이 좀 선거로는 좀 변곡점이다. 예. 근데 설사 트럼프가 우세하다 해도 기존의 바이든 정책을 한 번에 막 그냥 이렇게 뒤집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정치도 그냥 트럼프 되면 무조건 이거 바뀐다. 이거보다도 오히려 그게 노이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본질에 집중하자. 그때 가서 트럼프의 정책도 한 번 더 확인해보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좀 시장이 좀 굉장히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금리 전쟁 정치에 대한 이 온갖 소음들을 조금 차단을 해보자. 본질을 보자. 네, 본질을 보자. 그 예. 너머에 있는 네. 그런 쪽 의견인 것 같고 그리고 업종으로는 일단 AI 여전히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 특히 엔비디아가 괜히 간 게 아니라 이런 예를 들어주셨어요. 옛날에 그 시스코란 기업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인터넷 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네. 인터넷 공유기라고 있거든요. 아마 예. 집집마다 다 있어요. 네, 예, 지금도 있는데 그걸 92년도에 처음 만들어 가지고 96년부터 5년 동안 어마어마한 매출 성장 나왔어요. 근데 이유는 아시죠? 그때 인터넷 시대 열렸잖아요. 네. 공유기 없으면 인터넷 못 하니까. 마치 엔비디아가 그거랑 똑같대요, 지금. AI 칩은 엔비디아 거 없으면 못 하잖아요, 지금. 네. 그것처럼 그래서 AI 쪽에 대해서도 아직은 정점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시총 2위와 5위의 주도권 싸움을 좀 지켜보자. 예. 그래서 항상 2위가 중요했대요. 2000년대 초반에 붙박이 2등주가 한전. 네. 2000년 중반에는 포스코였고 그 다음에 10년 초반에 차화정, 네. 현대차였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였다가 LG엔솔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근데 이분께서는 내년에 아마 다시 하이닉스 쪽에 좀 무게가 실린다. 예. HBM 효과 때문에 이렇게 좀 봐주셨고 그래서 이익권 기업들이 또 계속해서 이제 싸움들이 펼쳐질 텐데 거기서 내년 시장은 그 나머지 후보군이 뭐가 될지 한번 찾는 것도
흥미롭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마지막으로 제일 소외받았던 그 시크릿걸 경기 민감죠. 이쪽도 중국이 지금 채권 발행했잖아요. 그래서 부양책 쓰고 있으니까 중화권 쪽 관련된 시크릿걸도 좀 내년에 살아나지 않겠냐. 그래서 B2B 아까 AI 쪽 이쪽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B2B라는 건 흔히 반도체가 되겠죠. 여기랑 중화권 경기 민감주 이쪽을 좀 주목하자는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연준 의장의 생각과 지금 일치한지를 또 점검을 해보고 신정책이 나올까? 이게 나와야 됩니다. 사실 이번 IR에서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해줄지 그동안 실망을 많이 시켰잖아요.